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패닉 상황. 2. KF-21 비상 착륙. 3. 전 세계가 경악. 한민족만이 가진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가 주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척척 찾아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 K-POP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톡톡 튀는 개성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청년들이 무대 위에서는 계산된 동선과 박자에 맞춰 마치 기계처럼 일체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보여주는데요. 세계 어떤 가수들도 한국 아이돌과 같은 칼군무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칼군무와 같은 정확한 호흡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반도체에 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머나먼 미래 얘기처럼 들렸던 전기차를 이제는 도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는 성공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일본에서도 뒤늦게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일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유럽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와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기차를 아예 국책 사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무시무시한 기세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만들었을 정도이죠. 그런데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갑 오브 갑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의 성능 무게 가격이 전기차의 성능 가격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전기차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무게를 고려하고 설계됩니다. 내연기관 시절 엔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전기차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질의 배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의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는 35%가 넘는 점유율로 중국의 CATLY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3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상반기 점유율 합계는 26%로 전년 대비 9%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중국에 크게 밀리며 위기에 처한 듯한데요. 그런데 정작 전문가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계 국가 12억 6,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에 그토록 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답은 불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중국어입니다. 무려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 외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곳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많은 중국어 사용자들이 대부분 중국인이며 중국인들만으로 전 세계 언어 사용자 수 2위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2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CATL, BYD 등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2차 전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제조 원가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 산철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무섭게 빼앗으며 기존의 니켈 배터리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금양의 박순혁 이사는 LFP를 두고 중국이나 쓰다가 사라질 기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존의 NCA, NCM 방식은 니켈을 사용하여 높은 배터리 밀도와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 대신에 철폐이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현저하게 밀도와 출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일 중량일 경우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동일 에너지일 경우 46% 더 가볍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어떻게든 무게를 낮추려고 카본 소재를 도입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무게만 무겁고 출력이 낮은 배터리를 사용할 완성차 업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유일한 장점이었던 단가에서조차 LFP 배터리에 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고 하는 AFP 배터리는 미국에서 잠깐 20%를 찍었다가 현재 1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40% 달성은 중국에서 60%를 AFP로 사용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수치인 것이죠. 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기에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질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FP 배터리를 10% 쓰고 있는 이유도 중국 시장의 중요도가 높은 테슬라에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쓰고 있는 것이지 중국 말고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니켈 기반 배터리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니켈 기반 2차 전지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양극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포스코케미칼 이 4곳의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좋은 배터리를 얻기 위해 애타게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2차 전지 기술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기업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동채 회장은 2차 전지 사업은 경험 사업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양극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 1만 번의 실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구조상 화재의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LG화학에서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화재 피해 보상액으로만 수십조 원을 물어줬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LG의 구본무 회장이 보상액은 얼마든지 물어줄 테니 개발에만 전념하라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구본무 회장은 2차 전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건 사업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나 이어진 수천 번의 실패와 시도 끝에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처음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어 흑자를 내는 데에만 12년 4개월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즉 새롭게 양극재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따라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호기롭게 2차 전지 산업에 진출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라서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와 화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깎아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에서 대뜸 배터리 화학식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의 내재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본인들 업체에 한해 일부 물량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설계도를 배터리 업체와 공유해야 하는데 경쟁사의 자사의 차량 설계도를 공개할 기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이 고객인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배터리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율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의 원자재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고가의 히토류 원소들이 사용됩니다. 단가도 만만치 않은데 한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만 발생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불량품이 되어버리기에 수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 흑자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배터리 수율은 45에서 55%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수율 90%를 돌파한 지 오래이죠. 배터리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KPOP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와 같은 개인의 뛰어난 실력과 집단으로서 완벽한 호흡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자 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KPOP를 따라 해보겠다고 CPOP를 만들었지만 발끝도 못 따라오는 것처럼 배터리 분야에서도 숙련된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빼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부 국가 핵심 기술 인력으로 등록되어 국정원에서 1대1로 전담하여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현직자들은 택도 없다.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라며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며 개발해낸 기술이기에 결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2의 삼성은 배터리 기업 중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 공군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너우전쟁으로 불안감이 치솟는 이때 한국의 전쟁 야욕이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반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맹은 KF-21을 콕 집어 방산협력을 요청해오며 벌써부터 한국은 세계 8위 초음속 전투기 제조국다운 명성을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시험비행 당시 랜딩 기어가 올라가지 않는 등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과 관련해 최근 중국군은 이외에도 KF-21의 또 다른 결함을 확인했다며 다짜고짜 한국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KF-21이 시험비행을 마치고 즉시 사천기지로 복구하지 않은 이유와 활주로 착지 당시 보였던 불안한 자세 등 안정성과 실전 전투 능력에 의문을 던지며 아직 미완에 그친 한국 전투기 기술의 현주소라고 조소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KF-21이 예정된 시간에 사천기지로 복구하지 않은 것과 착지 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 KF-21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기술과 더불어 이것이 중국에 미칠 영향과 영국 정부의 협력 의도는 또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그야말로 한국의 역사적인 한 축을 장식할 위대한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착수 당시 타당성 없다는 연구 결과와 수년간 지연된 제작 과정 그리고 비관적인 결의와 이웃나라들의 견제로 인한 중단이기도 수차례 있었기에 이번 성공은 더없이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5년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및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4개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우리 쪽에 통보했고, 한국은 이들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로 선회해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KF-21이 날아오르기까진 무려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우리는 결국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를 끝끝내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으나 비행 단계에서 나타난 두 가지 찝찝한 구석과 관련해 KF-21의 미완성론도 덩달아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KF-21의 최초 시험 비행 영상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비행 시 바퀴를 본체 안에 밀어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F-21은 이륙한 직후부터 비행하는 내내 랜딩 기어가 밖으로 돌출된 채 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도 첫 시험 비행에선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날았다며 시험 비행에 나서는 기체는 비상 착륙의 상황을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리지 않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에 공군 측도 동조하며 위험성을 의식해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덧붙여 방사청 관계자는 그런 사고는 잘 없겠지만 랜딩 기어를 접었다가 착륙할 시 퍼지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A-50과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를 접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랜딩 기어를 펼친 상태의 기체가 기동에 제약을 받는지에 대한 물음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낸다든지 복잡한 기동을 할 때는 제약이 된다면서도 기본적인 비행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죠. 당시 KF-21은 어쩐 일인지 원래 예정됐던 경로를 이탈해 더 오랜 시간과 거리를 비행하고 아주 뒤늦게서야 사천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KF-21의 비밀 테스트와 더불어 최근 전투기 제조사들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 장시간 활공 능력에 대한 과점이 추가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기지로 복귀한 KF-21이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한 것이 아닌 마치 수직으로 이착륙하듯 땅에 접지 않은 과정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과 중국은 이 점으로 미루어 KF-21의 결함은 한둘이 아니며 실전에 배치되려면 앞으로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의 투입으로
더 나은 성능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등 조롱을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KF-21의 진가를 알아본 영국은 달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9일 영국을 방문 중인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킨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은 런던 인근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는데요. 회담에서 양국 차관은 지난달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방산 및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가속해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자고 상호 동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이날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킨 차관은 KF-21 사업 등을 콕 집어 거론하며 항공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시 영국 관계자들은 홍보관에 설치된 대형 TV로 상영되는 KF-21의 비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기도 했으며, 킨 차관 역시 KF-21의 실전 배치가 완료된다면 이에 대한 수출 논의에도 임할 의향이 있다는 등 적극 화답했습니다. 영국이 이처럼 놀란 반응을 보인 데에는 첫 비행 이후 양산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한국은 모든 성능을 검증하고 실전 배치까지 겨우 4년만을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 자동 참전이 예상되는 한국에 그만큼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다양한 전략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만은 필히 비대칭 작전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전쟁 물자를 업그레이드하여 중국의 봉쇄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러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왔다며, 중국도 대만을 상대로 마찬가지의 다변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등 양국의 전쟁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중국은 무력으로 총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니 미국의 개입 의사가 확정된 이상 미국과 혈맹관계인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중국을 막아내기 위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상 예정보다 빠른 실전 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중국은 주요 항만과 인근 해역의 선박 통항을 빠르게 차단할 것이 분명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해상훈련구역이나 미사일 발사구역 등을 선포한 후 함포 등을 이용한 실탄 사격 및 탄도미사일 발사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대만 해협 봉쇄로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해상 봉쇄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잠수함과 기뢰가 꼽히며, 중국 해군은 이미 잠수함 60여 척을 보유하고 있기에 바다에서의 싸움은 미 연합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뜬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2,900km의 압도적인 항속거리와 더불어 최근 활주로에 급강하여 이착륙하는 모습 등, 사실 이는 향후 함재기로의 개조 계획이 포함된 데 따른 실험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실 KF-21은 최초 설계부터 미 연합과의 해상훈련에 적합하도록 계획됐으며, 가장 중대 고비인 시험 비행에 성공한 만큼 언제든 비상시 실전 투입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중국과 대만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한국군에 더 강한 파병을 요청할 것이고, 이에 일부 밀떡들은 KF-21의 대비 무대가 어쩌면 중국과 대만전이 될 수도 있다는 등 나름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결함인 줄로 알았던 KF-21의 모습들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가 기능으로 밝혀진 만큼 이것이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될지